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모셨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세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것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정도 나올 거라는 관측은 있었는데 징역형이 구형되다 보니까 이게 양형의 최대치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맞는 건가요? 근데 양형의 최대치라는 거는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정치권에서 해석하니까 그런 건데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을 법정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법정형이 지금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을 때 법에 정해진 최대치를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이제 5년형을 구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진짜 죄질이 끝까지 다 채웠구나 이런 의미인데 이건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사건에서 2년 구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사건들 쭉 했을 때 양형 최대치 구형했다라는 거에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정치인에겐 사형 선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재판에서도 그러고 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은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이전에 그 선례들이 형량이 좀 적었던 편이에요 오히려. 네. 근데 징역 2년 구형을 했다는 거는 사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벌금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법적으로만 분석해 보면은 징역 2년의 구형을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형량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럴 때 다른 방송들에서도 이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징역형을 예상하셨어요? 예, 했어요. 네.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양형 기준이나 이런 선례들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선처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이 얘기도 똑같이 했거든요. 검찰 구형에서도 그랬잖아요. 감경의 요소가 전혀 없다. 그리고 양형 기준상의 가중 요소는 3개 이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파성이 높은 거짓말을 했을 때 굉장히 양형 가중 사유로 보는데 전파성이라는 건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했을 때 널리 퍼지는 거. 근데 방송이라는 게 전파성의 최고봉이거든요. 대선을 앞둔 뭐 TV 토론 이런 데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 인터뷰도 뭐 여러 번 4번을 했어요. 뭐 심지어 방송 인터뷰 4번.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가중 사유인데 4번. 그러니까 양형 사유에 곱하기 4. 그리고 선거에 임박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검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거 임박했을 때 또 가중 사유로 봐요. 그리고 그 선거 투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 대한 거짓말일 경우에 또 가중 사유로 봐요. 그러니까 가중 사유가 3개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금형 구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래서 양형 최대치라는 거는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언급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게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는 말 같은데 법적으로 분석했을 땐 저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법의 잣대로만 분석했던 분들 중에는 징역형 구형 예상했던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통상적 구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거짓말이 2개잖아요. 네. 하나만 있어도 양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거짓말이 2개면 사건이 2개예요. 그러네요. 이럴 때는 5년 이하의 구형에 2분의 1 가중을 해요. 그래서 법정형에 선고형 정할 때 7년 6개월 이하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7년 6개월 이하 중에서 구형 2년 했는데 그걸 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형 최대치라고 하는데 원래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거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여전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데 기소 자체가 문제다. 뭐 수사와 기소가 문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18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하면서 뭐 김구 선생님 비롯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줄줄 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가 정말 전형적으로 이 재판 안에서 법리와 논리 가지고서 이거를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서 판을 흔들겠다 이런 의도만 보이는데 거기서 뭐 자신이 이 나라의 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적이 아니니까 이거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님 이거다 내가 김구 조봉암 이런 사례에 억울했던 사건 있잖냐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에서 자꾸 비껴나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의 적이라 가지고 수사받고 기소된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라서 기소받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거는 통할 수 없다. 그리고 예. 이거를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지금 또 법 왜곡죄나 이런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은 판사도 공격하려고 그러고 판렉이라는 이상한 단어까지도 등장시키고 있는데 지극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 됐으면 증거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무슨 증거가 조작됐다 이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없어요. 예. 형사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하면은 이 재판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인이라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강력한 주장인데 무슨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구체적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정말로 정말 법정에서 검찰 측과 다투다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여론을 상대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재판을 시작할 때 증거를 양쪽에서 다 오픈을 해요. 그걸 가지고서 이런 사건이구나 이렇게 방어해야지 변호사도 전략을 짜고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그 방어 논리를 변호사하고 협의를 볼 거 아니에요. 예. 증거가 2년 전에 오픈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작 수사, 증거 조작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은 뭐 종이 한 장이라도 들고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 조작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여론전 위한 내용밖에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그냥 이게 정치 수사다. 정치적으로 이제 야당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수사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좀 거든 사람도 있는데요.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위에 따라서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공인이 그냥 일반 대중을 만났을 때 대중은 기억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억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케이스가 여기 적용될 만한 케이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관계는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만난 사이가 뭐 이거랑 적용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기 스타가 있어요. 그럼 뭐 원래 어릴 때부터 쭉 친구로 지냈던 사람도 나중에 잊어버리게 됐나요? 지위가 올라가면서? 예. 그게 아니에요. 지위가 네. 올라갔을 때 뭐 관중이나 이렇게 잠깐 만난 사이랑 네. 갖다 붙이는 거는 옳지 않죠.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무자예요. 예. 핵심 실무자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인정해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지사 시절에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누가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느냐라고 해서 김문기 처장하고 통화했었다라는 건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 전에 시장 시절엔 몰랐다.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건데 핵심 실무자인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얘기로는 7회 이상의 대면 보고를 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업무 보좌를 받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 출장 인원도 아니었던 사람을 굳이 껴넣어 가지고 유동규 본부장이랑 김문기 처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같이 동행하는 걸로 갔다. 예. 그리고 다시 또 그중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3사람만 별도로 골프를 쳤다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네. 이것도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적을 하고 사진도 공개했을 때 골프도 안 쳤다는 식으로 변명을 거짓말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이다 뭐 이러면서 근데 골프를 쳤던 거는 지금 와서는 또 팩트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또 이제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이 지금 차곡차곡 사실관계가 하나씩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위에 따른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위가 높아지고 나서 누구 잠깐 그냥 만나고 지나가는 무슨 관객 대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대장동에 대한 일을 했던 사이예요. 뭐 일단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보고를 받고 이런 사이인 건 다 드러난 것 같고 김문기 처장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 외에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것도 이번 이제 재판 결과 포함이 된 건데. 결심 공판에서 새로운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대선 앞두고 있었던 2021년 경기지사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7분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피감기관장 같은 경우는 답변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후 변론 과정에서도 거짓말하는 거죠. 네.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정해져 있고 답변 시간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 답변은 준비해온 발언이었어요. 판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설명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준비해온 판넬의 내용을 부연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해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이 꼬였다? 라는 거는 정말 자기가 허위 발언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하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꼬인 게 아니라 재판이 꼬인 거죠. 예. 예, 이제 앞으로 뭐 어디까지 꼬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건 진행으로서는 굉장히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정말 최후의 방어 논리를 다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하는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에서 겨우 이 정도 나오나? 예전에 뭐 눈 마주치고 찍은 사진 없잖냐 이래서 망신살 뻗쳤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 보고 네. 아 새로 개발해온 논리가 없구나 이런 걸 느꼈고 지금 말 꼬였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 이게 사실관계상으로는 허위 발언으로 평가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이제 법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주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는데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의 메시지가 정확하면 네. 지연 말단적인 거에 대해서는 봐주고 넘어가는 이제 이런 법리도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발언 전체가 허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우리 보통 언론에서는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게 중요하니까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굉장히 주되게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국토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초에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법이 적용이 안 되고 네. 심지어 성남시가 공문으로 물어봤어요. 이 법이 적용됩니까? 이 법에 따른 요구입니까? 그랬더니 국토교통부가 적용 안 됩니다. 저기 처리하십시오. 저기 처리라는 말 기억나시죠? 예. 그게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 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라는 게 공문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나오고 나니까 아 이게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다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 꼬였다라고 변명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객관적인 증거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너무 객관적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국토부의 그 무언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협박,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건 지연말단적이지 않거든요. 네. 팩트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방어 논리로 틀었다라는 것 자체가 아 스스로가 여태까지 한 2년 가까이 해왔던 논리가 망했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전략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 전략 쓰기로 한 건지 뭐 말이 꼬인 게 아니라 재판이 꼬였다. 이 네.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 법사위 차원에서 좀 후속 대책들을 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 왜곡죄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이제 심의 대상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법 왜곡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면 안 되는데 했거나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건 너무 좀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서 이게 근데 민주당의 이제 다수당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법조인 시각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이 법 왜곡죄라는 게. 이거는 남용의 우려가 있고 명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법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1800년대에 독일에서 규정이 됐었긴 하지만 그 이후에 거의 사문화돼가지고 쓰이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아, 1800년대에 있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있긴 있는데 쓰지 않아요. 예, 사문화된 법인데. 사문화된 법. 예. 그리고 또 이걸 따져볼 게 우리나라는 독일법계를 이제 받아들여서 대륙법계 독일법을 거의 그대로 계수했다고 표현하는데 형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예. 이거 가지고서도 안 되니까 다시 또 검찰을 압박하고 목줄을 쥐기 위해 가지고 법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거는 정치 공세용 수단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다시 또 문제 삼을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라고 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했다 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까요? 경찰 검찰이 하고 기소도 검찰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재판은 또 이제 법원에서 할 것이고 결국은 탄핵 사건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헌재에서 다 기각 나잖아요. 네. 그래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탄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 사건이라는 게 걸려 있는 그 상태가 내 파워다. 걸려 있으면 내가 길들이게 할 수 있고 괴롭지. 내 말 들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탄핵이 걸려 있는 동안에 뭐 직무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인생에서 굉장히 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건데 네. 이것도 법 왜곡죄라는 게 사실 결론이라는 거는 크게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고발하면 너 수사 대상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수사의 주체였다가 수사의 객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하면서 아 민주당이 꼬투리 잡혀가지고 수사받을 수 있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겠네.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걸 뚫고도 뭐 수사를 하려면 하겠지만 일단 좀 신경이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결론을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 지금 보면은 예. 뭐 판내기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원치 않는 결론 나오면 판내기로 뭐 저항운동을 한다는 둥 뭐 이러는데 지금 사실 무죄라는 결론을 판내기는 그런 건가 보죠? 판사 플러스 뭐 쓰레기. 그러니까요. 아, 그런 신조어도 있군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안에서는 이미 네.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결론을 보고 원치 않는 결론 나오면은 판내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미 다 모두 다 결론을 내놨어요. 무죄라고. 근데 그분들 뭐 수사 기록이나 보셨는지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죄라 그러니까 무죄인가 보다 이러시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도 안 하고 조작이라는데 뭐가 조작인지 설명도 안 하고 못하는 거죠. 예. 그래 놓고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작 수사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뭐 탄핵도 하고 이제는 없던 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입법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근데 동시에 뭐 판내기라는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한다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 보면 판사 임용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주는 법안 이런 것도 동시에 추진하는 거 보니까 이게 검찰은 압박을 하고 판사들은 약간 원해왔던 법안을 조금 해줄 것처럼 하면서 이게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해석이 사실 많기는 하죠. 네. 많기는 한데 우리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해놓고 있잖아요. 법관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통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만큼 보호를 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보장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예. 거에 휘둘리거나 압박에 의해 가지고 좌우돼서 정의에 대한 판결이 훼손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강규태 부장판사나 이렇게 좀 재판 진행이 납득하기 어렵게 법을 어겨가면서 규정 2년까지 지금 끌어온 게 그런 판사의 결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거긴 한데 지금 바뀐 재판장님께서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만 해주신다면 저도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법원이나 이제 판사들이 판단할 때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제1야당 대표이고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고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판결을 한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일반 국민들은 많이 받거든요. 그게 실제로 좀 작용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게 좀 절차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발부 기각 딱 도장 빵 찍으면 끝나요. 그리고 네. 밑에 부연 설명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지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전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굳이 변명용으로 썼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학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기각 사유는 여태까지 없었던 건데 굳이 기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영장 단계에서는 법보다는 굉장히 재량의 폭이 넓은 사건 절차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야당 대표기 때문에 감시 견제받아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제 그런 궤변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이건 헌법에서도 교과서적으로 다 있어요. 판사나 이런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 법리적, 학리적 측면에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근데 본안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합의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3명의 판사가 이 사건을 같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단적인 어떤 재량이라는 이름 하에 이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그리고 저희 사법연수원에서는 기재례라고 표현하는데 판결문 쓰는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네. 본안 판결은 판결문
쓰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멋대로는 못 쓰게끔 정해진 틀이 있군요. 틀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는 법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형 기준도 있잖아요. 네.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판결문을 쓰는지, 그리고 선고형에 대해서도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이 어딘지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뜨게끔 다 그러니까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장 실질심사 하듯이 그렇게 뭐 재량이란 이름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 본안 판결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게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당시에 뭐 그런 기각 사유와는 좀 다른 뭐 이번엔 어차피 이제 본안 소송이고 1심 선고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건데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은 어떤 이제 결기 없는 판사 같은 경우에는 미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어만 하게 해달라.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막 읍소하니까 예. 어차피 본안 가가지고 다투다 보면 결론 날 텐데라는 식으로 쉽게 이제 밀어빵 하듯이 이렇게 예. 넘기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재량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비겁한 판결을 할 수도 있죠. 미룬다는 거는 재판부가 이제 본안으로 넘기는 거죠. 본안으로 넘기는 식으로. 어차피 본안에서 다 다퉈가지고 결론 날 텐데 내가 지금 당장 구속하는 거는 예. 정무적인 고려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했겠죠. 근데 사실 본안이라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거든요. 네. 사실 보면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건도 영장 기각됐었어요. 본안에서 근데 법정 구속됐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11월 15일이 선고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보시는 시청자, 국민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일정이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의 두 번째 만찬이 있는데요. 독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 일단 뭐 불발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성사되긴 좀 어렵겠죠? 현장에서 갑자기 좀 할 수도 있으려나요? 글쎄요. 근데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사실 용산에서는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너무 명확하게 드러낸 예.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들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여러 가지 뭐 의정 갈등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불거지는 와중에 당정이 좀 협업해가지고 그 거대 야당을 좀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두 곳이 갈등 빚을 때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독대가 뭐 그렇게 어렵고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갈등을 표출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네. 진짜 이럴 때냐. 그리고 당정이 정말 끼니 때우라고 맛있는 밥 먹으라고 만나라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얘기하라고 만나라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 네. 모두 다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만나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오늘은 만나서 밥 먹고 우르르 갔다가 사진 찍고 이제 오는 것밖에 없게 돼버렸잖아요.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독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추석 전에 원래 만나기로 돼 있던 걸 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미루고 나서도 겨우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은 국민께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의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 테이블로 올릴 수 있는 카드가 하나씩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25학년도의 정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은 논의할 수도 없게 돼요. 그렇죠. 수능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마지막에 테이블을 올릴 수 있는 지금 마지막 타임 아니냐 뭐 이러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요거까지도 지금 독대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오게끔 이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몇몇 분은 번개도 하셨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번개하신단 말은 저는 처음 봤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실 수 있으면 한동훈 대표하고도 번개하셔야죠. 근데 번개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껴가지고 식사 이후에 한 20분 정도 그냥 와보세요 이래고서 방에서 독대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뭐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서 뭐 한 5분 10분 정도만 하더라도 차담회를 하더라도 그걸 독대라고 할 텐데 그렇죠. 뭐
일단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와중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뭐 친윤계 일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한동훈 대표 쪽이 일부러 흘린 기사다, 뭐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해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뭐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했던 거 이런 성과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고 이런 건데 갑자기 모든 기사가 그래서 독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걸 좀 불편해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쪽 주장이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자기 장사하는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 정확히 따져보면은 예전에 독립기념관장 문제에서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 물밑에서 움직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던 적도 있었고 예. 제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누구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하고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았었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정치인 같고 자기 장사하려는 사람이면은 실시간으로 개입하면서 막 카메라 기자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누구 만났다 어쨌다 이랬을 텐데 어느 정도 만져지고 나서 우리가 그랬던 사실관계를 알지 않냐. 이번에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 만났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이게 가닥이 나오고 나니까 보도가 나왔지.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오세요 이러면서 언론으로 압박 넣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만약에 독대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압박을 넣을 것 같았으면 더 진작했겠죠. 계속 그 추석 이후부터 쭉 해가지고 이번에 연기됐으니 연기된 타이밍에는 독대까지 껴서 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 쭉 아마 하면서 만들어 갔을걸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네. 갑자기 만찬 직전에 하루 전에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온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독대라는 거를 원치 않는 쪽에서 역작업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당과 정부가 서로의 그 역작업을 의심하면서 누가 흘렸냐 이렇게 막 그런 모습 보이는 거를 별로 국민들은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면은 늘 이제 뭐 화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는 하던데 오늘 만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조금 신경전 느낌이 있었다면 실제로 밥을 먹고 나면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솔직히 언론 플레이를 한동훈 대표 본인이 기자들한테 뿌리겠나요?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하겠나요? 그럴 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이를 벌리고 자기 공간을 계속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두 분이 만나서 그 수십 년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이해를 지금도 발휘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가가지고 아마 누군간 그러겠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어쩌고 막 비판하고 들러리 서서 결국은 뭐 이용당했네 어쩌네 이런 네. 얘기를 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수모일지라도 오늘 가서 대통령과 함께 그 뭐 충실히 화합하겠다는 메시지 내고 그러면서 진지한 얘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요 정도 발언을 하면서 독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끌어내는 거 이것도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국민들께서는 네. 누가 더 배포가 큰지 누가 자신의 기분이나 고집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을 굽히고 희생하는지 판단하실 겁니다. 네.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지는 것 같더라도 배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께서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말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정치인의 힘이죠. 정치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무슨 기술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고 지금은 대화를 해야 되고 독대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랑 변호사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